머리도 많이 빠지고 또 불임의 위험 요인도 있고 또 임신을 했을 때 태아 기형아나 이런 요인들이 많은 약들이 있었죠. 인식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안녕하세요. 대한내조증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신경과 신정원입니다. 오늘은 신정원 선생님과 함께 뇌졸중과 경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련 하면은 보통 저희가 뇌전증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은 뇌졸중 환자에서도 이렇게 경련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뇌졸중 환자에서 이렇게 경련이 생기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한 3에서 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가 경련이 생기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100명 중에 3, 4명은 경련을 경험하고 가능한 한 20분 안에 경련을 조절하도록 보통 얘기가 되어 있어서 뇌졸중이 있고 경련이 있다면 사실은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뇌졸중 경련을 좀 나누어 보면 사실은 조기 경련이 있고 저희가 지연 경련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어떤 기준과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조기 경련이랑 지연 경련에 나누는 이유는 사실 그 예후도 달라지고요. 약물 치료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보통 조기 경련은 뇌졸중이 생기고 7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련을 말하고요. 지연 경련은 뇌졸중 발생하고 7일이 지난 이후에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연 경련 같은 경우에는 경련이 처음 발생한 이후에 재발할 가능성이 약 70%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항경련제 치료를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경련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이 생기고 머리 안이 이제 막 붓게 되고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요런 데 상처 나면은 막 이게 초반에 이제 뭐 빨갛게 되고 붓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경련을 하는 것과 7일이 지나서 영구적으로 머리에 손상이 남게 되는 상황에서 경련을 하는 거는 완전 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경련하는 게 더 위험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머리의 손상이 조금 더 안정화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지연 경련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항경련제를 드셔야 되고 더 오랫동안 드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뇌졸중하고 경련이 있을 때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약을 결정할 때는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를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뇌졸중 이후에 경련 후에 이제 약을 쓰는 기준을 보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지연 경련, 그 경우는 저희가 꼭 쓰는 경우이고요. 또 다른 여러 인자들을 보면은 나이가 많고 뇌졸중 증상이 심할수록, 그리고 작은 혈관보다는 큰 대뇌혈관이 막혔을 때 위치 자체가 뇌 안쪽보다는 이제 바깥쪽에 대뇌 피지리에 있는 경우에는 재발 위험률이 더 높다고 해서 항경련제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2018년도에 유럽의 한 9개의 큰 병원에서 대규모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셀렉트 스코어, 이런 점수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하나씩 점수를 매기고 이게 한 총점에 9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재발률이 70% 이상 되니까 반드시 경련제를 써야 한다. 이런 점수화를 해서 일반적인 의사들이 외래에서도 적용을 해서 쓸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항경련제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전통적인 경련제들은 부작용이 좀 많긴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약들은 조금 부작용이 적기는 해서 저희도 조금 더 최신에 나온 항경련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뇌졸중 환자들이 경련이 있을 때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효과들은 다 비슷하고요. 특히 이제 뇌졸중 환자에서의 항경련제 약물 효과는 비교적 좀 좋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약을 쓸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뇌졸중 환자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좀 많고 기저질환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복용을 하고 있는 약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항경련제하고 기존에 그 사람이 복용하고 있던 약들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 항경련제가 이 기존의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그럴 수 있어요. 있죠. 요즘 흔하게 쓰는 항경련제들 중에는 뇌졸중 환자분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는 고지혈증 약, 그리고 스타틴 네, 계열이죠. 네. 그리고 이제 와파린이나 노악, 그거는 2차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항응고제입니다. 네. 그거하고도 상호작용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처방을 할 때 환자분들이 꼭
의사분들께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셔야지 거기에 준해서 쓸 수가 있고요. 어떤 대규모 연구에서는 뇌졸중 후에 경련으로 한 경련제를 이제 복용한 사람들을 5년 동안 쭉 추적 관찰을 해봤는데 환자분이 먹고 있는 약이랑 상호작용이 있는 한 경련제를 복용했을 때는 상호작용이 없는 한 경련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실제로 이런 심뇌혈관과 관련된 사망률이 더 높다고 되어 있고요. 재발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즉 생존율이 더 낮은 거를 이렇게 보고를 하기도 했어요. 항경련제를 복용을 할 때는 이제 기저약물하고의 상호작용을 잘 고려해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약물 상호작용도 중요한데 뭐 콩팥 기능 그리고 네. 흔하게 쓰는 약물 중에는 또 성격 변화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약물들도 있고 또 부정맥이 있을 경우에 쓰기 조금 위험한 약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약물 상호작용뿐만이 아니고 환자들의 이제 기저질환도 저희가 모두 다 고려를 해서 항경련제를 보통 처방을 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항경련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복용이 필요할까요? 아직까지 이제 뇌졸중 환자에서 경련 치료를 할 때 언제까지 딱 먹어라 라는 사실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없죠. 네.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조기 경련, 그러니까 7일 이내에 경련을 했을 때는 재발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상의들은 만약에 약을 쓰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쓰고 끊으라고 얘기를 해요. 뇌병변의 위치, 뭐 뇌졸중 중증도 정도, 뭐 혈관에 막히는 양상 막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이분이 좀 더 위험할 것 같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길게 써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뇌졸중이 생기고 7일 이후에 뭐 몇 달 이후, 몇 년 이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경련성 질환, 그러니까 뇌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하고 똑같이 약물 기간을 복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년에서 5년 정도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증상 재발이 없으면 그쵸. 경련이 없으셔야죠. 네, 네. 그때 이제 끊는 것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 중에 경련을 몇 번 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약을 쓰면서도 사실 재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경련제를 복용하면서 경련이 계속되면 사실은 약을 더 추가해야지 끊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7일 이내에 생겼느냐, 7일 이후에 생겼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뇌파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뇌파를 찍는데 뇌파에서 경련과 관련된 이상한 이제 파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사실 그럴 경우에는 항경련제는 그냥 꾸준하게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들이 저 약 끊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끊으세요 라고 사실은 말씀드리기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약을 절대 끊을 수 없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한 3년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해서 증상이 없고, 아까 뇌파 말씀하셨는데 뇌파도 괜찮고 네. 네. 그런 안정적인 상황이 잘 유지가 되면 끊었을 때도 재발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끊어볼 수 있다. 다시 한번 환자분한테 리마인드를 좀 해드리고, 그래서 약을 자의로 중단하시지 말고 꾸준히 복용을 최대한 해달라라고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의적으로 끊으셨을 경우에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 저희가 보통 뇌전증, 중첩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그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항경련제를 끊고 싶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항경련제라고 하면은 내가 안 좋은 약을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항경련제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경련제는 그렇게 끊으시려고 좀 많이 거부감이 하세요. 있으시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 항경련제는 말 그대로 이 뇌의 정기적인 활동 신호를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약이거든요. 뇌의 신호가 막 과방전이 되는 거를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안정화시켜주는 약이에요. 물론 과거에 아주 오래된 항경련제들 같은 경우는 좀 부작용이 많이 있었어요. 네. 중간에 피 검사도 해서 약물 농도 네, 괜찮은지 맞아요.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불편감이 살도 있었죠. 많이 찌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또 불임의 위험 요인도 있고 또 임신을 했을 때 태아 기형아나 이런 요인들이 많은 약들이 있었죠. 인식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이 항경련제의 역사를 보면 지금 2세대, 3세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약들이 나와 있고요. 최근에 나온 약들은 이제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고 거의 없죠. 네, 네.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흔하게 사용하는 항경련제는 뭐 일반적인 고혈압, 뭐 고지혈증 약이랑 부작용 측면에서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복용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 그게 사실은 더 문제가 될 수 훨씬 있거든요. 위험하죠. 훨씬. 네. 네. 경련 자체가 계속 지속이 돼서 컨트롤이 안 되면 당연히 뇌졸중의 재활 치료를 방해할 거고요. 또 경련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경우는 심장 근육에 또 영향을 미쳐서 심정지가 와서 네.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네,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항경련제 약물 복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을 잘 선택해서 잘 드시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항경련제든 아니면 다른 약이든 필요해서 보통은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니까 난 약간 거부감이 있어 해서 항경련제를 드시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뇌졸중 환자분들의 예후에는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경련제를 처방을 받으셨다면 나는 이거를 꼭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히 약을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충분히 약을 드시고 경련도 없었다 라고 한다면 주치의 선생님이 먼저 약을 감량하고 중단하는 거를 이렇게 먼저 제안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약을 중단하거나 줄일 때는 그 담당 주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